어머니! 제 물건에 펴부로 담대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날카로운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온하던 거실 공기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그 서슬 퍼런 외침에 내 손에 들려있던 낡은 걸레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70평생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해서라도 내 자식 끼는 안 죽이고 살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손톱이 다 닳도록 일해 아들놈 대학 보내고 장가 보냈는데 이제는 그 아들 집에서 명품 가방 하나 건드렸다고 도둑 취급을 받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왔나 싶어 밤잠을 설쳤지요. 하지만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거실 구석에 놓인 그 가방을 몰래 열어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화려한 가방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처절한 지옥과 눈물겨운 사랑이 동시에 들어있었으니까요. 새벽 5시 10분. 서울 하늘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가물가물 보이고 간간히 들려오는 자동차 타이어 굴러가는 소리가 이 거대한 도시가 깨어났음을 알립니다. 나는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처럼 알람도 없이 눈을 뜹니다. 시골에서는 이 시간이면 벌써 마당을 쓸고 닭모이를 주며 하루를 시작했겠지요. 하지만 이 차가운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내가 낼 수 있는 소리라곤 숨소리뿐입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설 때마다 나는 발 뒤꿈치를 듭니다. 70평생 고생만 한 탓에 발바닥살이 다 빠져서 맨바닥을 디디면 뼈가 욱신거리지만 혹시라도 내 발소리에 예민한 며느리가 잠에서 깰까봐 까치발을 하고 걷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서면 낯선 정적이 나를 덮칩니다. 으리으리한 TV,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이름도 모를 비싼 가구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환영하기는커녕 당신은 여기서 이방인일 뿐이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주방으로 향합니다. 어젯밤 늦게 퇴근한 아들 내외가 먹고 남긴 술잔과 배달 음식 용기들이 식탁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늘 어머니 그냥 두세요. 제가 아침에 할게요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순 없습니다. 아침 8시면 전쟁처럼 출근 준비를 하는 며느리가 이걸 치울 리 만무하니까요. 결국 그 뒷감당은 내 몫입니다. 나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급니다. 시골 물과는 다르게 소독약 냄새가 섞인 서울물은 유난히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 끝이 시려오지만 나는 말없이 그릇을 닦습니다. 70평생 나는 늘 누군가의 뒤를 치우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아들놈 하나 번듯하게 키워보겠다고 남의 집 식모살이부터 식당 설거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서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내 자식? 집에서 하는 이 설거지는 왜 이렇게 마음을 시리게 만드는 걸까요? 아침 7시. 이제는 아들 내외와 손주를 깨워야 할 시간입니다. 영희야, 일어나라. 국 끓여놨으니 밥 먹고 가야지.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두드려 보지만 돌아오는 건 짜증 섞인 한숨 소리뿐입니다. 어머니, 제가 아침 안 먹는다고 몇 번 말씀드려요. 잠이나 좀 더 자게 그냥 두세요. 날카로운 며느리의 목소리가 닫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옵니다. 서운한 마음이 왈칵 밀려오지만 나는 못 들은 척 주방으로 돌아옵니다. 자식놈은 그 와중에도 제 마누라 편인지 한마디 거들지도 않습니다. 손주놈 어린이집 보낼 준비를 시작합니다. 3살배기 손주는 내 품보다 며느리의 세련된 유모차를 더 좋아합니다. 아이 씻기고 옷 입히고 기저귀 챙기고 내 무릎에서는 뚝뚝 소리가 나는데 아이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며느리는 화장대 앞에 앉아 얼굴에 그림을 그리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어머니, 준이 어린이집 가방에 물티슈 넣으셨어요?
저번엔 빼놓으셔서 선생님한테 전화 왔잖아요. 고맙다는 인사 대신 타박이 먼저 날아옵니다. 나는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나 보구나 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사실은 어제 며느리가 다 쓴 물티슈 캡을 안 닫아놔서 내가 새 걸로 갈아 끼워둔 건데 변명해봐야 입만 아플 것 같아 입을 닫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빠져나간 오전 9시 폭풍이 휩쓸고 간 거실엔 다시 정막이 찾아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일과입니다. 청소기를 돌리면 먼지 난다고 싫어하는 며느리 때문에 나는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걸레질을 합니다. 이 집 대리석 바닥은 어찌나 넓은지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무릎에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가끔은 거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봅니다. 하얗게 센 머리, 깊게 팬 주름, 구부정한 허리. 거기에는 아들 집을 도와주러 온 행복한 할머니는 없고 이름 없는 늙은 식모 한 명만 서 있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나는 시골에서 순자 씨로 불리며 살았습니다. 마당에 채송화 피면 동네 할망구들 불러다가 국수 삶아 먹고 텃밭에서 딴 고추며 오이며 바리바리 싸서 자식들 보내주는 낙으로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영희도 복직해야 하고 애 봐줄 사람이 없네. 서울 와서 우리랑 같이 살자. 우리가 엄마 편하게 모실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평생 일군 터전을 정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순자 씨, 이제 팔자 고치네. 서울 아파트에서 에어컨 바람 쐬며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고 살겠구먼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늙은 막바지에 자식 효도 좀 받으며 손주 재롱 보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생활은 내가 생각한 효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나는 든든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아이 봐주고 살림해주는 공짜 인력이었습니다. 내가 시골에서 가져온 된장 항아리는 냄새난다고 베란다 구석으로 밀려났고 내 손때 묻은 낡은 솥단지는 인테리어를 해친다며 쓰레기장으로 직행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삶의 방식들이 이 세련된 아파트에서는 버려야 할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깔끔한 옷을 꺼내 입고 거실로 나갔지요.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하는 목소리에는 자부심 대신 민망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저희 시어머니셔. 시골에서 잠시 도와주러 올라오셨어. 그날 나는 손님들이 갈 때까지 주방 구석에서 과일만 깎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젊은 여자들의 웃음소리, 명품 가방 이야기, 해외여행 이야기. 그 화려한 대화 속에 내 자리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숨죽여 과일을 깎는 보이지 않는 유령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리는 코끼리처럼 붓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픕니다. 그래도 아들 퇴근 시간에 맞춰 따뜻한 밥상을 차립니다. 아들이 퇴근에 들어오면 우리 엄마 고생했네라는 말 한마디 듣고 싶어 문 앞까지 마중을 나갑니다. 하지만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 안부부터 묻습니다. 영희야, 오늘 힘들었지? 애는 엄마가 잘 봤어? 그 질문에 며느리는 내 앞에서 보란 듯이 한숨을 내쉽니다. 말도 마. 어머니가 애한테 또 짜게 먹이셨나 봐. 애가 오후 내내 물만 찾더라고. 내가 그렇게 말해도 안 들으셔. 나는 주방 한 구석에서 며느리의 불평을 묵묵히 듣고 서 있습니다. 아이가 입맛이 없길래 내가 직접 만든 멸치가루를 조금 넣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된 걸까요? 아들은 나를 쳐다보며 말합니다. 엄마, 영희가 시키는 대로 좀 해줘. 애 키우는 건 엄마 때랑 다르잖아. 내 자식 입에서 나오는 그 서늘한 충고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아플 때 밤새 없고 동네 병원 문을 두드리고 너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내 겨울 코트 하나 못 사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누라 눈치 보느라 이 애미를 가르치려 드는구나.
밤 11시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고 나면 나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습니다. 내 방은 따로 없습니다. 손주놈 장난감이 가득한 놀이방 한편에 펴놓은 얇은 요가 내 잠자리입니다. 불 꺼진 거실, 창밖의 화려한 네온 사인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집의 주인인가? 손님인가? 아니면 그저 무보수 파출부인가? 시골집 마당에 두고 온 내 화분들은 다 말라 죽었겠지. 동네 할망구들이랑 나눠 먹던 그 텁텁한 막걸리 한 잔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여기 서울 아파트엔 비싼 와인이며 고급 커피는 넘쳐나는데 내 목을 시원하게 축여줄 진심 어린 대화 한마디가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나다가도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손주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면 또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내 자식이 편하다는데 애미가 되어서 그것도 못 참나. 나는 오늘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차가운 바닥에 몸을 눕힙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까치발을 들고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냄새난다고 타박받는 국을 끓이겠지요. 하지만 그날은 몰랐습니다. 내가 식모라고 자조하며 보냈던 이 비참한 시간들 뒤에 며느리 영희가 홀로 짊어지고 있던 거대한 어둠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며느리가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던 눈물겨운 선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나와 며느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껍고 차가운 벽이 무너지는 날은 바로 그 금지된 가방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달력의 날짜 위로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71번째 생일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생일 같은 건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엔 시장에서 고기 한 근 끊어다 미역국 끓여놓고 임자 고생 많았네 소리 한마디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는데 그 양반 가고 나니 생일은 그저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를 확인하는 쓸쓸한 날일 뿐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좀 달랐습니다. 아들 집에서 맞는 첫 생일이니까요. 며느리가 며칠 전부터 어머니 이번 생신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라고 입버릇처럼 말했기에 내심 마음 한구석이 설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평소보다 더 정성껏 집안을 닦았습니다. 며느리 퇴근길에 기분 좋으라고 거실 유리창까지 뽀득뽀득 닦아놓고 아끼던 고운 분홍색 저고리를 꺼내 미리 다려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풍경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들은 늦잠을 자다 허둥지둥 넥타이를 매며 나갔고 며느리는 아이 준비물 챙기느라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회식이라 좀 늦을 것 같아요. 준이 저녁 좀 잘 챙겨주세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생일이라는 말 한마디, 축하한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현관문이 덜컥 닫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나는 다려놓은 저고리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래, 젊은 애들이 바쁘면 그럴 수 있지. 저녁에 오면 그때 축하해주겠지. 나는 애써 서운함을 억누르며 식은 미역국에 밥을 말아 한술 떴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오늘따라 미역국이 유난히 짜고습니다. 목구멍으로 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해 결국 반도 못 비우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오후 늦게 며느리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시장 통로에서나 볼 법한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지요. 어머니, 오늘 생신이시잖아요. 오다 보니까 티셔츠가 예쁘길래 하나 샀어요. 며느리는 식탁 위에 그 봉지를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봉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장 좌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칙칙한 회색 티셔츠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촉감이 거칠거칠한 나일론 소재였습니다. 옷을 펼치는데 목 뒤에 붙어 있는 가격표가 내 눈을 찔렀습니다. 특가 9,900원. 빨간 글씨로 적힌 그 숫자가 왜 그렇게 크게 보이던지요. 며느리는 어머니 피부가 까무잡잡하셔서 이런 색이 잘 어울려요.
편하게 입으세요라며 생색을 냈습니다. 나는 그 옷을 들고 거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일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내 옷 한 벌 제값 주고 사 입어본 적 없는 인생이었지만 생일날 며느리에게 받은 10,000원도 안 되는 옷 한 장이 내 인생 전체의 성적표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눈에 비친 나는 딱 20,000원짜리 옷만큼의 가치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고맙다. 잘 입으마.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내 마음도 모른 채 어머니, 저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금방 나가봐야 해요라며 안방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친구들과 모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지지직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 나온 며느리의 모습은 아침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화려한 원피스에 귀걸이까지 하고 화장도 아주 정성스럽게 고쳤더군요. 그리고 소파 위에 놓여 있던 검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가방, 며칠 전부터 며느리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신신당부하던 그 물건이었습니다. 번쩍이는 금색 로고가 박힌 가죽 가방.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전화를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500만 원도 넘게 주고 샀다는 요즘 젊은 여자들 사이에서 없어서 못 판다는 그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500만 원. 시골에서 나 같은 노인네가 한 달 내내 허리 한 번 못 펴고 반일을 해야 만질 수 있는 돈입니다. 아니, 내 아들놈이 대학 다닐 때 한 학기 등록금보다도 비싼 돈입니다. 며느리는 그 비싼 가방을 소중하게 품에 안으며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들고 있는 그 회색 티셔츠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옷 내일부터 꼭 입으세요. 버리지 마시고요. 그 말을 남기고 며느리는 향수 냄새를 풀풀 풍기며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찾아온 정적 속에서 나는 그 티셔츠를 꼭 쥐었습니다. 내 손에 들린 9,900원짜리 옷과 며느리 어깨에 걸린 500만 원짜리 가방. 그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 것인지 계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위해서는 몇백만 원을 우습게 쓰면서 평생 아들을 위해 헌신하고 지금은 제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시어머니에게는 10,000원짜리 옷 한 벌로 생색을 냈습니다. 서글픔을 넘어선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보낸 지난 반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참아가며 바닥을 닦고 며느리 입맛에 맞는 반찬 고민하느라 잠을 설치던 밤들.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에게 나는 그저 낡고 저렴한 회색 티셔츠 같은 존재였나 봅니다. 필요할 때 막 입고 언제든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소모품 말입니다. 무너진 자존심의 잔해에 나는 며느리가 주고 간 티셔츠를 다시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내 방으로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자식 키워놓으면 다 소용없다는 말, 며느리는 남이라는 말, 시골 할망구들이 모여 앉아 떠들 때 나는 늘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라며 큰 소리 쳤는데 지금 그 할망구들이 내 꼴을 보면 얼마나 비웃을까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얘야, 오늘 내 생일인데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한바탕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혹시라도 내 말 때문에 아들, 내외가 싸우기라도 하면 그 뒷감당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속은 문드러져도 자식 마음 편한 게 우선인 미련한 애미로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내 굽은 손마디를 만져보았습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만지고 자식을 만지며 살아온 이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초라해 보입니다. 며느리의 그 화려하고 매끄러운 가방 가죽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칠고 투박한 손.
이 손으로 며느리의 그 비싼 가방을 한 번이라도 건드리면 부정이라도 탈까봐 무서워하던 내 모습이 가련해 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무슨 욕심을 부리겠니? 그저 밥 굶지 않고 지낼 곳 있으면 됐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짜리 가방을 메고 나간 며느리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빛났는데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선물 받은 시어머니의 뒷모습은 왜 이리도 작고 초라한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나를 비웃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9,900원. 9,900원. 내 인생의 값이 딱 그 정도라는 듯이 말입니다. 배신감과 서운함이 극에 달해 나는 차라리 짐을 싸서 다시 시골로 내려가 버릴까 생각했습니다.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며 이 세련된 아파트를 박차고 나가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 무릎은 이미 너무 약해져 있었고 통장 잔고는 아들 결혼시키고 집 장만해 주느라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갈 곳 없는 늙은이에게 남은 건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머물러야 하는 이 숨막히는 공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가끔 오기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며느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며느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나조차 못 손대게 하던 그 500만 원짜리 가방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었길래 그 유세를 떠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불꽃처럼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호기심과 오기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진실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나는 며느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며느리가 그 금지된 가방을 식탁 위에 두고 화장실로 들어간 순간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가방 문이 열리고 그 화려한 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던 며느리의 진짜 인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돌아온 시간은 밤 11시가 훌쩍 넘어서였습니다. 술 기운이 약간 섞인 듯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지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 저 왔어요 라고 형식적인 인사라도 건넸을 텐데 오늘은 그마저도 생략한 채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실수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 보물단지 모시듯 안방 깊숙이 모셔두던 그 검은 명품 가방을 식탁 의자에 덩그러니 걸쳐두고 간 것입니다. 나는 어둠이 내려앉은 주방 한 구석에서 그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가방에 박힌 금색 로고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로고가 마치 나를 비웃는 눈동자처럼 보였습니다. 너 같은 늙은이가 감히 나를 건드려? 라고 묻는 것 같았지요. 낮에 받은 그 9,900원짜리 회색 티셔츠는 내 방 구석에 비참하게 던져져 있는데 저 가방은 이 집의 가장 중심에서 위풍당당하게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서러움이 다시금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왜 저 물건에 그렇게 유난을 떨었을까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어머니가 만지면 가죽상해요라며 나를 세균 덩어리 취급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넘은 노인네가 남의 가방 하나 보는 게 뭐가 대수냐고 스스로를 다독여 봤지만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는 혹시라도 며느리가 나올까봐 안방 쪽을 살피며 살금살금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방 가까이에 서니 은은한 가죽향과 며느리의 진한 향수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가까이서 본 가방은 정말이지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바느질 한 땀 한 땀이 자로 잰 듯 완벽했고 가죽운갓 잡은 생선 비늘처럼 매끄럽게 윤기가 흘렀습니다. 이게 정말 500만 원이나 한단 말이지. 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가방을 열어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식탁 의자에 불안하게 걸려있는 가방을 제대로 놓아주려던 것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 가치가 정말 그 9,900원짜리 옷밖에 안 되는지, 이 비싼 가방을 가진 며느리는 도대체 어떤 대단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내 평생 흙을 파고 걸레를 빨고 아들놈 뒷바라지하느라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내 손마디가 가방의 매끄러운 가죽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가죽의 감촉이 내 손등을 타고 전율처럼 흘러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들어 올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방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큰거리던 손목에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가방이 내 손을 빠져나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콰당!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입구가 벌어졌고 그 안에 들어있던 소지품들이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어지럽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나는 당황해서 주저앉아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깨기 전에 얼른 치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런데 물건들을 하나씩 집어들던 내 손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것들은 내가 상상했던 화려한 명품 화장품이나 두툼한 돈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내 눈에 들어온 건 여러 번 접혀 너덜너덜해진 종이 뭉치들이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종이들을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연체된 카드 고지서와 대출 독촉장이었습니다. 붉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찍힌 최종 통고라는 단어가 내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카드 빚만 수천만 원. 아들놈 사업이 힘들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위기라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을 떨며 더 깊숙한 곳에서 쏟아진 물건들을 살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내 이름 김순자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서와 함께 대학병원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 비용 대출 상담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느리는 내 무릎이 아픈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무심하게 어머니, 계단 조심하세요라고 툭 내뱉던 그 말이 사실은 내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 몸을 갈아 넣으며 고민하던 비명이었다는 걸 나는 왜 몰랐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떨어진 작은 라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감 구석에 붙어 있어야 할 로고가 반쯤 떨어져 대롱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라벨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너. 1만 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500만 원이라던 그 명품 가방은 동대문 시장 어딘가에서 10,000원 주고 산 짝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왜 이런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왜 나에게 그 비참한 9,900원짜리 옷을 던져주며 본인은 10,000원짜리 가짜 가방을 들고 500만 원짜리 인생인 척 연기를 했던 걸까요? 나는 바닥에 흩어진 며느리의 구질구질하고 처절한 진실들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식모살이 한다고 서러워하던 그 시간 동안 내 며느리는 무너져가는 집안을 지키기 위해 가짜 명품이라는 방패를 들고 세상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 망했다는 소리 듣고 기죽을까봐, 동네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봐 며느리는 억지로 그 무거운 허세를 부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느새 잠에서 깬 며느리, 영희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그리고 내 손에 들린 가짜 명품 가방의 라벨. 영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가난과 고통,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영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 망쳐버렸죠? 나는 아무 말 없이 바닥을 기어가 영희의 차가운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며느리의 떨리는 손을 감쌌습니다. 10,000원짜리 가방보다 더 값진 우리들의 처절한 삶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금지된 가방은 열렸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이유였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렇게 가방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그것은 내 손에 흙을 묻히지 않게 하려는 며느리만의 서툴고 아픈 방식의 효도였다는 것을요. 가방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을 때 내 심장도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절대 손대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던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그 가방의 입구가 벌어지며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져 나온 것들은 내가 평생 본 적 없는 낯설고도 두려운 풍경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손에 잡힌 것은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종이 뭉치였습니다. 최종 통고서, 가압류 예고 통지서,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종이 위에 적힌 단어들은 하나같이 서슬 퍼런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놈 사업이 조금 힘들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 번듯한 아파트가 남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라냐?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이 가방을 메고 출근했는데 그 가방 안에는 이 집에 무너져가는 기둥을 겨우 지탱하고 있는 썩은 동아줄 같은 영수증들이 가득했습니다. 연체된 카드 고지서에는 수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며느리가 여기저기서 빌린 사채 이자 상환 내역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어지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물건들을 다시 주워 담으려는데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내 이름 김순자 석자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또 무엇이길래 내 이름이.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뜻밖에도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서와 대학병원 무릎 인공관절 수술 상담서였습니다. 서류에는 내 무릎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수술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며느리가 신청한 소액대출 상담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내 무릎 아픈 것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절뚝거리며 거실을 닦을 때도 며느리는 그저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무관심한 얼굴 뒤에서 내 다리를 고쳐주기 위해 제 몸을 갈아 넣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수술비 800만 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며느리가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하고 얼마나 많은 곳에 머리를 숙였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가 나를 식모 취급한다고 생일날 10,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 줬다고 속으로 얼마나 며느리를 원망하고 욕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가방 안감 구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작은 상표 하나였습니다. 가방이 떨어질 때의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애초에 조잡하게 만들어진 탓인지 로고 옆에 실밥이 풀려 있었지요. 나는 그 상표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너. 1만 원. 500만 원이라던 그 번쩍이는 명품 가방은 동대문 야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산 짝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죽상하니 절대 만지지 마세요라고 유난을 떨던 그 가방의 진짜 정체는 내가 낮에 받은 9,900원짜리 회색 티셔츠와 다를 바 없는 저렴한 물건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왜 이런 바보 같은 연극을 했던 걸까요?
왜 본인은 10,000원짜리 가짜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나에게는 500만 원짜리 명품을 들고 다니는 부잣집 며느리인 척 허세를 부렸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인 내가 자식 집 망했다는 소문 듣고 동네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봐, 내 아들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며느리는 그 무거운 가짜 가방을 메고 세상의 시선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집은 여전히 건재하다. 우리 시어머니는 부잣집 마님처럼 모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며느리는 매일 아침 눈물겨운 허세를 부렸던 것이지요. 바닥에 흩어진 며느리의 소지품들은 하나하나가 며느리의 피눈물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 껍질, 밤늦게 대리운전을 하느라 챙겨둔 주머니용, 손난로 잠을 쫓기 위해 마신 듯한 독한 캔커피 캔들, 며느리의 가방 안에는 화려한 명품 대신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한 여자의 처절한 생존 투쟁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밤늦게 들어와 피곤해하던 모습이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회식 때문에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상사 눈치를 보며 일하고 밤에는 몰래 대리운전 핸들을 잡으며 내 수술비와 이 집의 이자를 갚고 있었던 겁니다. 영희야, 이 미련한 거사, 왜 말을 안 했니? 이 애미한테 왜 한마디도 안 했어? 나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내가 무보수 파출부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며 서러워할 때 내 며느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제 목숨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향해 품었던 그 모든 서운함과 배신감이 부끄러움이 되어 나를 덮쳤습니다. 며느리가 선물한 9,900원짜리 회색 티셔츠. 그것은 며느리가 그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시어머니 생일을 챙기기 위해 아끼고 아껴 마련한 진심이었습니다. 본인은 10,000원짜리 가방 하나로 버티면서도 시어머니에게는 새 옷 한 벌 입혀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을 나는 왜 무시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둠 속에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집의 손님이 아닙니다. 식모는 더더욱 아닙니다. 나는 이 집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며느리가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가 나누어 들어야 합니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방에 담았습니다. 며느리의 자존심인 그 가짜 명품 가방을 닫고 또 닦았습니다. 비록 10,000원짜리 짝퉁일지라도 내 눈에는 세상 그 어떤 진짜 명품보다 더 빛나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화장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가방을 끌어안고 우는 나를 본 며느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비밀이 들통났다는 생각에 사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다 보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나서 집도 이 모양이고 어머니 수술도 못 해드리고. 영희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그런 며느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니다, 영희야. 내가 뭐가 못나냐. 너처럼 귀한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이 애미가 미안하다. 내 마음도 모르고 이 늙은이가 속만 좁아서.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거실 바닥에서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절망적인 현실이었지만 우리가 확인한 것은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명품 가방은 필요 없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는 따뜻한 눈빛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이 집의 주인이 된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가방이 열리던 그 밤,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그날 밤 이후 나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며느리 영희의 뒷모습을 쫓게 되더군요. 예전엔 그저 차갑고 무심하게만 보였던 그 뒷모습이 이제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마른 나무 막대기처럼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며느리는 화장대 앞에 앉아 공들여 얼굴을 칠했습니다. 예전엔 그 모습이 시어머니는 뒷전이고 제 얼굴 가꾸기에만 바쁜 여편네로 보였는데 이제는 압니다. 그 두꺼운 화장은 예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밤새 잠 한 숨 못 자고 대리운전을 하느라 해진 안색과 눈가의 다크서클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가면이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화장대 위에 놓인 컨실러와 파운데이션 통을 만져보았습니다. 며칠 만에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듬뿍듬뿍 발라대던 그 화장품들이 마치 며느리가 세상에 내뱉지 못한 비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그 가면을 쓰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당당한 명품 가방을 든 커리어우먼으로 변신해 집을 나섰던 겁니다. 사실 아들놈 철수가 하던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건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하고 살고 있는 이 아파트까지 경매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며느리는 끝까지 내게 숨겼습니다. 70평생 고생만 한 시어머니가 서울 올라와서 또다시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파할지 며느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며느리는 낮에는 회사에서 상사들의 잔소리를 견디며 꼬박 9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남들 다 퇴근해서 가족과 저녁을 먹는 시간, 며느리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야근한다는 거짓말을 남기고 다시 차가운 거리로 나섰습니다. 내가 잠든 깊은 밤, 며느리는 화려한 오피스룩 위에 어두운 점퍼 하나를 껴입고 대리운전 앱을 켰습니다. 취객들의 주정 섞인 목소리를 받아내고 낯선 남자의 차 운전대를 잡으며 며느리는 서울 하늘 아래를 떠돌았습니다. 어이 아가씨, 운전 좀 부드럽게 하지? 하는 비아냥거림과 여자 대리운전은 처음 보내라는 무례한 시선들을 며느리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한 번은 대리운전을 하다가 술 취한 손님이 차 안에서 토하는 바람에 새벽 3시에 세차장에서 혼자 차 시트를 닦으며 울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 귀하게 자란 애가 남의 집 귀한 딸이었을 그 아이가 시어머니 무릎 수술비 몇 푼과 집 이자를 갚으려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었다니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가방 속에서 발견했던 무릎 인공관절 수술 상담서. 며느리는 밤마다 대리운전 핸들을 잡으며 내 무릎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시골에서 평생 고생하시느라 다리가 다 망가졌는데 서울 와서도 걸레질만 하시게 둘 순 없어. 며느리는 매일 새벽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통장에 입금되는 몇만 원의 대리운전비를 보며 내 수술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사실 며느리도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일하고 밤에는 긴장 속에 운전대를 잡으니 젊은 애가 무릎이 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가끔 며느리가 거실을 지나갈 때 우두둑 소리가 나던 건 내 무릎 소리가 아니라 며느리의 비명이었습니다. 내가 무릎이 시큰거린다고 한마디 하면 며느리는 겉으로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약 드세요라고 차갑게 말했지만 그날 밤이면 어김없이 대리운전을 한 콜이라도 더 잡으려고 새벽 4시까지 거리를 헤맸습니다. 며느리에게 그 10,000원짜리 가짜 명품 가방은 시어머니에게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 마세요라고 안심시켜드리는 유일한 방패였던 겁니다. 어머니, 집안이 망했다는 소문이 나면 노인네들은 무시당하기 딱 좋아요. 어머니가 동네 노인정 가서 우리 아들 사업 망했다 소리 들으며 고개 숙이는 거 저 절대 못 봐요. 며느리가 울면서 내게 했던 말입니다. 며느리는 본인이 굶는 한이 있어도 시어머니가 남들에게 동정받는 꼴은 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비싼 가방인 척, 더 세련된 며느리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절대 가방에 손대지 마세요. 라고 유난을 떨었던 것도 혹시라도 내가 그 가방이 짝퉁인 걸 눈치챌까봐
그래서 우리 집의 비참한 현실을 알게 될까봐 부린 눈물겨운 철벽이었습니다. 생일날 사준 9,900원짜리 회색 티셔츠. 그것도 며느리가 일주일 동안 점심을 굶어가며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거 못 사드려 죄송해요라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그러면 내 성격에 분명히 돈 아껴라며 안 입으실 걸 알기에 일부러 시장에서 대충 산 것처럼 툭 던져줬던 겁니다. 그 투박한 선물 안에 담긴 며느리의 절절한 마음을 나는 왜 무시와 냉대로만 읽었을까요?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핀 꽃. 며느리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처럼 쓰였습니다. 잠은 겨우 34시간, 밥은 하루 한 끼 제대로 먹을까 말까 한 생활. 그렇게 며느리는 제 몸을 촛불처럼 태워 우리 집의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방에서 나는 이 집 식모다라고 신세 한탄을 하던 그 시간에 며느리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영희야, 할 수 있어. 어머니 수술비만 모으면 돼. 이번 달 이자만 넘기면 돼.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거실 소파 밑에서 며느리가 떨어뜨린 파스 껍질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온몸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향수로 그 파스 냄새를 지우며 출근하던 며느리. 그 아이의 슬픔은 명품 가방의 금색 로고보다 더 찬란했고 그 아이의 고통은 대리석 바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우리 며느리가 내뱉던 날카로운 말들은 사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라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차가운 표정은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기 위한 마지막 버팀목이었다는 것을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며느리의 가방이 되어주기로요.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 명품 가방이 아니라 며느리의 눈물과 한숨을 모두 담아줄 수 있는 넓고 튼튼한 엄마의 가슴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짊어진 이 처절한 사투의 끝에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올 수 있도록 내가 그 아이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며느리 영희와의 눈물 섞인 대화가 끝난 뒤 집안에는 전보다 더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영희는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방 속에서 쏟아졌던 그 비참한 영수증들과 가짜 명품 가방에 로고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미련한 거사,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어떻게 버텼니?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시큰거렸지만 마음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문득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내일 아침에 먹을 따뜻한 보리차라도 끓여 놓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가스불에 주전자를 올리고 기다리는 동안 내 시선은 주방 싱크대 아래쪽 평소 잘 열지 않던 깊숙한 수납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며느리가 각종 세제나 낡은 냄비들을 넣어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싱크대 배수구 쪽에서 물이 조금씩 새는 것 같아 며느리 몰래 닦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구부정한 허리를 숙여 싱크대 문을 열었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세제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구석진 곳에 쌓인 낡은 신문지 더미를 치우던 내 손끝에 낯익은 질감의 물체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도심에 세련된 약국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시골 읍내 장터, 어귀에 있는 제일약국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박힌 누렇게 변색된 낡은 종이 약봉투였습니다. 아니, 이게 왜 여기에? 나는 의아한 마음으로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내가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기 직전까지 쓰던 약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김순자 할머니 무릎 아플 때 한 알씩이라고 적힌 약사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꽤 묵직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약봉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내 눈을 의심케 하는 짙은 파란색의 통장 하나와 접힌 종이 쪽지들이었습니다. 그 통장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내가 평생 일군 시골 땅 떼기를 팔아 마련한 전 재산이 담긴 통장이었습니다. 서울 올라오던 날 나는 아들놈 손을 꼭 잡고 이 통장을 건넸었지요. 얘야,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땅 판 돈이다. 너 사업하는데 보태 쓰거라. 이 애미 걱정은 말고 너희들 번듯하게 사는 게 내 유일한 소원이다. 나는 아들이 그 돈을 사업 자금으로 다 써버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쪼들리며 사는 것을 보았을 때도 그 돈까지 다 까먹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구나 생각하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었지요. 그런데 그 통장이 왜 이습한 싱크대 및 낡은 약봉투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3년 전 내가 넣어두었던 그 거액의 원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원금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일정하지 않은 금액들이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입금자 명에는 어머니 수술비, 어머니 노후, 어머니 용돈이라는 글자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통장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준 아들의 사업 자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본인이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하며 번 귀한 돈을 쪼개어 이 통장에 내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바보 같은 거사.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왜 이 돈을 안 쓰고 이 고생을 했니? 나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기죽이지 않으려고 그리고 시어머니인 내가 평생 일군 돈을 자식이 써버렸다는 사실에 상심할까봐 이 돈을 어머니의 성역처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진 빚독촉에 시달리면서도 본인은 10,000원짜리 가짜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도 이 통장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던 그 마음이 얼마나 서리고 아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통장 밑에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듯한 낡은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영희의 글씨였습니다. 평소 세련되고 당당하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다르게 눈물 자국이 얼룩진 종이 위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못난 며느리라 죄송해요. 어머니가 주신 이 귀한 돈 저희가 어떻게 써요? 이건 어머니의 평생이고 어머니의 자존심인데 사업 힘들다는 핑계로 어머니 서울까지 오시게 해서 파출부처럼 일 시키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워요. 밤마다 거실 닦으시는 어머니 뒷모습 보면서 화장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어머니. 제가 밤잠 안 자고 더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 이 돈 안 쓰고도 꼭 어머니 다리 고쳐드릴게요. 시골집보다 더 예쁜 정원 있는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제 꿈이에요. 어머니, 저 도둑 취급하며 소리 질렀던 거 사실은 제 자격지심이었어요. 어머니 앞에 서면 제 가난한 진실이 들통날까봐 무서워서 그랬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메모를 다 읽기도 전에 나는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사랑해요라는 마지막 그 세 글자가 내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시골 사람이라 냄새난다고 싫어하고 내가 늙어서 짐이 된다고 구박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마음의 문을 닫고 며느리를 남으로만 대했습니다. 내 아들 등골 빼먹는 독한 년이라며 속으로 얼마나 모진 욕을 퍼부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 집의 식모가 아니라 이 무너져가는 집을 홀로 어깨에 메고
가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 위에 내 노후와 내 건강까지 얹어놓고 자신은 피를 흘리며 걷고 있었던 겁니다. 싱크대 및 차가운 구석에 숨겨둔 이 낡은 약봉투는 며느리가 세상에서 가장 지키고 싶었던 가족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나는 그 약봉투와 통장을 품에 안고 며느리가 잠든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자 화장도 지우지 못한 채 지쳐 잠든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어느새 나만큼이나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대리운전 핸들을 잡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밤 공기에 터버린 그 손. 나는 며느리의 그 거친 손을 내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이 못난 시어머니가 너를 너무 늦게 알아봤구나. 내가 짊어진 짐, 이제는 이 애미가 같이 들어주마. 내 눈물이 며느리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꿈속에서라도 편안한지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나는 다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위해 지켜준 이 통장, 이제는 내가 며느리를 위해 쓰겠노라고,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불씨로 쓰겠노라고 말입니다. 그 밤 싱크대 및 어둠 속에서 찾아낸 것은 낡은 약봉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 어떤 명품보다 더 빛나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며느리가 사준 그 9,900원짜리 회색 티셔츠가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보다 더 깊은 며느리의 눈물이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바로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훈장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느덧 창밖으로 새벽 여명이 밝아옵니다. 어제와 똑같은 태양이지만 오늘 맞는 햇살은 유난히 따뜻하고 눈부십니다. 나는 주방으로 돌아가 쌀을 씻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따뜻한 밥을 짓고 며느리의 지친 몸을 달래줄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걸레질은 비참하지 않습니다. 이 집 바닥을 닦는 것은 내 며느리의 무거운 어깨를 닦아주는 일이고 우리 가족의 희망을 닦는 일이니까요. 싱크대 밑에 숨겨져 있던 그 고백이 내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다시 지폈습니다. 영희야, 일어나라. 따뜻한 밥 먹고 힘내야지. 이제 걱정 마라. 이 애미가 내 곁에 있다. 방문을 열고 나오는 며느리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칩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습니다. 싱크대 및 낡은 약봉투는 이제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겼던 그 뜨거운 사랑은 우리 가슴 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어둠이 걷히고 찾아온 새벽은 어제와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난 나는 가장 먼저 방구석에 던져두었던 그 회색 티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장 좌판에서 사왔다던 9,900원짜리 옷.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무시하는 증거처럼 보여 쳐다보기도 싫었던 그 옷이 이제는 며느리의 처절한 사투와 사랑이 배어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수위보다도 귀한 예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다리미를 꺼내 전원을 올렸습니다. 치익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증기 속에 내 마음의 응어리도 함께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칠거칠한 나일론 소재라 조금만 잘못해도 눌어붙을까봐 나는 어느 때보다 정성을 다해 주름을 폈습니다. 옷 한 벌을 다리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건 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다려진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칙칙해 보였던 회색이 오늘따라 은은한 진주빛처럼 내 얼굴을 밝혀줍니다. 영희야, 이 옷 참 따뜻하구나. 내 마음이 이리도 따뜻한데 이 애미가 그것도 모르고 거울 속의 내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식모가 아니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을 품어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뿌리를 가진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가 냄새난다고 타박하던 국이 아니라 며느리가 가장 좋아하던 시골의 그 맛을 차려내기로 했습니다. 쌀을 씻어 가마솥 대신 냄비에 넉넉히 앉히고 냉장고 구석에 숨겨두었던 시골 된장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냄새난다고 할까봐 베란다 구석에 꽁꽁 싸두었던 그 된장이 오늘따라 구수하고 깊은 향을 내뿜습니다. 멸치 대가리를 떼어내고 육수를 우려내며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밤새 대리운전을 하며 떨었을 몸을 녹여줄 뜨끈한 된장찌개, 아들이 기운 차릴 수 있게 바삭하게 구운 조기 2마리, 그리고 손주놈이 좋아하는 달걀말이까지. 주방은 어느새 온통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차가운 대리석 성체가 아니었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물 냄새가 거실을 채우고 도마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이곳은 이제 진짜 우리 집이 되었습니다. 나는 싱크대 밑에 숨겨져 있던 그 약봉투 속 통장을 식탁 정중앙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씨앗이자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징표였습니다. 어머니, 잠에서 깬 며느리 영희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며느리가 사준 그 회색 티셔츠를 입고 아침을 차리는 모습을 본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영희야, 어서 와서 앉아라. 국 식겠다. 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영희는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는 내 앞으로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 옷 안 버리셨어요? 제가 너무 싼 걸 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영희야. 이 옷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옷보다 더 따뜻하구나. 내 마음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이 애미가 눈이 멀어서 보질 못했어.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앞에 두고 우리는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왔던 가난에 공포와 고통을 쏟아냈고 나는 자식 집에서 짐이 될까봐 전전긍긍했던 서러움을 쏟아냈습니다. 그 눈물은 서로에게 입혔던 상처를 씻어내는 약물이었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통장을 며느리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영희야, 이 돈은 내 돈이다. 내가 내 노후를 위해 피눈물 흘리며 지킨 돈 아니냐. 이걸로 급한 불부터 꺼라. 집 경매 맞고 아들놈 사업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써. 나는 내가 건강하고 우리 준이가 웃으면서 살 수만 있다면 수술 같은 건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 돈은 절대 안 돼요. 어머니 평생이 담긴 돈이잖아요. 제가 어떻게든 더 일해서 갚을게요. 영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통장을 다시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바보 같은 거 사. 가족이 뭐냐? 힘들 때 같이 짊어지고 기쁠 때 같이 웃는 게 가족 아니더냐? 내가 너한테 짐이 아니라 기둥이 되어주고 싶다. 그러니 이 돈 기쁘게 받아다오. 이건 내 효심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그날 아침 우리 집 식탁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맛있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끓인 된장찌개를 2그릇이나 비웠고 아들은 역시 우리 엄마 손맛이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며느리의 그 가짜 명품 가방은 이제 식탁 구석이 아니라 당당하게 옷걸이에 걸렸습니다. 비록 10,000원짜리 가짜일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을 지켜낸 며느리의 숭고한 용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서로를 받쳐주는 튼튼한 기둥이었다는 사실을요. 내가 흔들릴 때 며느리가 받쳐주었고 며느리가 쓰러지려 할 때 내가 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겨울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서로라는 이름의 온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무릎 수술은 걱정 없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힘을 합쳐 내 건강을 챙기기로 했고, 나 또한 집안일을 돕는 보람으로 매일매일을 활기차게 보낼 것입니다. 시골 땅 판 돈은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서는 든든한 미천이 되었습니다. 빚은 여전히 남아있고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이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라면 그 어떤 지옥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며느리가 출근하는 길 나는 현관문 앞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예의, 그 가짜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지만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저녁엔 제가 맛있는 거 사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우리 예쁜 며느리. 멀어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봄은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이른이 넘은 이 나이에 내 마음속에 다시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도 따스한 봄볕이 내려앉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어깨에 매는 가방이 아니라 가슴속에 품은 사랑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야 배웁니다.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 했지만 그 아픔 덕분에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바람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우리 가족의 사랑도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깰 수 없는 단단한 보석이 되었습니다. 나의 황혼은 이제 저무는 해가 아니라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짐으로 여기며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서로가 없으면 무너지는 기둥들입니다. 서로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 투박한 손과 무심한 말 뒤에 숨겨진 눈물겨운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도 눈부신 봄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우리 가족의 진짜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며느리의 가짜 명품 가방 속에 담긴 처절한 사랑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차마 말하지 못한 낡은 약봉투나 10,000원짜리 티셔츠 같은 추억이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마음 졸였던 순간, 혹은 며느리의 진심을 알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은 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물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 어떤 명품보다 빛나길 응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시니어 세대의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